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동력 견돌 장치 지금 풀고 있던 것 중에 4번 V벨트 풀리, 아마 이제 풀리 이거 마지막 시간일 거예요. 이제 기아용차 중에 가공 기준, 가공 작업자 기준의 이제 기아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가공 작업자 기준 자체가 우리가 도면, 설계자가 도면에다가 작성하는 그 기아용차하고는 전혀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가공 장비의 한계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그 설계자의 기준과 다른 가공 작업자의 기준으로 작성된 게 이제 설계자 기준에 부합되는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가공 작업자의 이제 기준은 우리가 이제 도면 작성할 때 붙여주는 기아공차의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그걸 가지고 할 수는 없다. 단지 이제 가공 작업자는 그렇게 한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 뿐이고, 혹시라도 나는 뭐 이런 단계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그렇지만 제 가공 작업자 기준의 기아공차 영상은 안 보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단지 이제 제가 요 가공 작업자 기준의 기아공차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공에 대한 이해가 항상 있어야 돼요. 설계자들이 가공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오차가 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공을 모르는 설계자가 그린 도면은 좀 위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회사 생활할 때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가공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설계자가 그린 도면은 가공할 수 없는, 제작할 수 없는 도면을 그려놔요. 본인은 형상을 만들었지만 이거 제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작할까? 그러면 뭐 어떻게 안 돼요? 뭐 세상에 못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못 만드는 건 없어요. 뭐 안 되면 3D 프린터로 찍으면 되지. 예,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죠. 예. 못 만드는 형상은 없는데, 이게 그만큼의 비용과 시간을 들일 건가? 그리고 어차피 똑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싸고 저렴하게, 그리고 빨리 만들 수 있는, 신속하게 만들 수 있는 부품을 설계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굳이 저렇게 어렵게? 비용이 많이 들게? 예,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공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설계자들은 되게 위험해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뭐, 나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걸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다 부르는 걸 택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 복사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못된 거죠? 이제 요새 시중에 돌고 있는 거, 요거 하나 복사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여기는 이제 뒤에 늘어놓을 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가져가지 않을게요. 요건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가져가고요. 기어공차 기입하는 거 빼놓을게요. 이건 이제 기입할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이걸 2번 복사할게요. 1번, 2번. 준비 작업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여기서 치수는 빼고 해칭도 뺄게요. 해칭은 굳이 이제 중복해서 이제 제가 놓을 거기 때문에 있으면 방해되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요 투영된 형상 말고 딱 자른 단면, 그 단면 형상만 남길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원래 투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그리고 투상법 중에 그 단면만, 그 섹션이 섹션의 종류가 2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단면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면도가 있고 섹션도가 따로 있어요. 섹션도는 뭐냐면 잘린 단면의 형상만 남기는 걸 섹션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남길게요. 지금 하는 건 섹션도예요. 이게 이제 제도 법상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단면도하고 별개로. 이제 완전히 섹션도를 하면은, 이게 아니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완전히 잘렸을 때 그 면이 있는 단면만 딱 남기는 거. 요게 있어요. 요거는 지워야 되고. 요걸로 놓는 게 이 형상만 볼 거고, 이제 색상이 이제 다 같으면 안 보이니까, 섹션도는 그냥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상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요거 하나 블럭으로 만들게요. 블럭으로. 컨트롤 시프트 C 복사해서 여기 중간점을 기준으로 잡고, 컨트롤 시프트 V 하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일게요. 요건 지워버릴 거니까.
이렇게 빼놓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이제 가공해서 완성해야 될 형상의 단면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뭐 할 거냐, 이제 얘는 지울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게 이제 그냥 뜬금없이 가공이 아니잖아. 이전에 한번 해야 될 게 있죠. 뭐냐? 주물. 그렇죠. 주물을 뜨고 나서 주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이제 2번 부품 축 같은 경우는 그냥 원 소재를 갖고 와서 바로 가공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거고, 우리가 처음에 했던 이게 뭐예요? 본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물을 뜨고 가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이 형상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이 형상이 처음이 아니라 처음에 주어지는 원 소재를 따지자고 한다면 주물로 제작한 형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얘를 이제 주물을 뜨려면 그 도면이 이제 주물 원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먼저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본체 할 때도 한번 했어요. 이제 주조품의 이제 공차를 가지고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여기서 요거 하나만 보면 되거든, 솔직히 말하면. 예, 요거 가지고 결정을. 키움은 별개니까 이쪽 단면을 가지고 보는데, 이제 어디까지 주물이 처리를 해줄 거냐인데, 주물이 처리해주는 건 여길 거예요. 이렇게 요 필렛인데, 조금 애매한 건 뭐냐면 여기 필렛이 애매해요. 이게 주물로 처리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물품의 특징이 요 코너에 이렇게 이제 요건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필렛이 아니죠. 라운드예요. 안쪽으로 들어간 건 라운드. 라운드입니다. 라운드. 필렛이 아니고 정확한 용어로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건 라운드고, 필렛은 이렇게 바깥쪽 요거 나가 있는 게 요게 필렛이거든요. 라운드까지 다 써줄게요. 필렛. 네. 요거는 요 라운드하고 필렛은 명확히 얘기하면 가공 용어예요. 가공 용어. 가공해서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코너,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 살을 더 깎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못 깎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설계 전문가들은 이 못 깎기라는 용어를 쓰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그럼 얘도 못 깎기는 얘는 모서리를 깎은 게 아니고, 저게 모서리가 생기면 저 라운드는 실패한 거죠. 모서리를 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못 깎기라고 못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줘요. 영어는 이게 라운드고 요 바깥쪽 요거에 모서리를 깎아낸 게 필렛이야. 필렛이 못 깎이고 라운드는 못 깎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순수하게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라운드를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소에 보면 필렛 및 라운드라고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걸 영어를 굳이 한글로 그렇게 번역해서 쓰는 이유가 우리나라 말로는 저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필렛은 못 깎기라는 용어가 있는데 라운드 쪽에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캐드 하는 사람들이 저 부분을 못 깎기라고 표현 안 하고 필렛, 라운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사정을 잘 모르는 이제 일부 사람들은 아유 전문가 티내나 봐, 일부러 저렇게 영어로 용어를 써, 못 깎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못 깎기만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저 부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쓰는 거예요, 필렛과 라운드. 그래서 영어를 좋아하는 거지, 뭐 영어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설계자가 영어가 좋아가지고 필렛과 라운드라는 용어를 쓰는 건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갑자기 이 얘기가 3,000%로 빠졌는데, 어쨌든 이쪽에 요 필렛, 여기 있는 이 필렛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면을 이제 저번에 요 치수기 편 거 보면 뭐 한다 그랬냐면 가공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공이 끝나고 나서 여기가 R3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주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를 요 측면을 깎아낼 거니까, 이면은 깎아서 완성되는 거니까 어쨌든 얘보다 이게 돌출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접하는 형태죠. 여기서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튀어나온 살이 있어야지 가공을 하는데, 접하는 형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고, 그게 왜 안 돼요? 가공 0.5mm, 1mm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여기는 가공으로 라운드를 처리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다 쭉 이어져서 가공면이니까. 저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자, 이렇게 주물을 만들고, 얘를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이 두께는 뭘 가지고 있냐면, 주물공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주물공차. 그러면 얘가 딱 제로로 가공되지 않으면, 그쵸? 제로로 가공되지 않으면 더 튀어나갈 거예요. 그쵸? 아니면 더 좁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냐? 튀어나가면은 가공할 때 여기를 잘라버리겠죠. 더 튀어나왔으니까. 우리 설계 치수보다 더 튀어나왔으니까 여기를 잘라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R3이 안 돼요. R3이 안 돼요. 그럼 이거 못 쓰는 거냐? 이게 이제 더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잘려버리면 그래도 그냥 써요. 왜냐면 그래도 여기가 완전히 접하지는 않지만 접하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마무리가 되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넘어가지 이럴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공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만 잘라요.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 단진 게 남아요. 이건 안 돼요. 주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예제집이죠. 예제집이 실제 기출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는 기출문제를 갖고 나오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에 있는 이 V벨트의 형태, 풀리의 형태를 보면은 설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풀리를 그려놨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주물로 만들어지는 풀리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저라면은 그냥 깔끔하게 진짜 이게 설계 개념이 있는 사람이 한다면 이거 주물로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계 개념이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그냥 직으로 쳐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가 라운드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가공으로 면을 날릴 건데 저 라운드 구성이 안 돼요. 이 도면대로 구성이 안 된다고. 근데 되게 시중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보면은 팅팅팅해. 근데 여긴 또 안 했어. 여긴 왜 안 했어? 여기 왜 안 하냐면 가공해서 날릴 거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면은 진짜 설계할 줄 모르는 놈인 거야. 왜 저걸 저렇게 설계를 해? 근데 이제 V벨트 전문가들은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V벨트 전문가들은 왜 다르냐면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라운드 쳐져 있는 그 V벨트 풀리가 시중에 많아요. 많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 KS 규격의 문제인데 KS 규격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측면을 X로. 근데 제가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진짜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 KS 규격 작성하시는 분이 가공 풀리만을 보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공 풀리. 주물 풀리를 고려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면을 무조건 쳐야지. 왜냐면 V벨트 풀리 여러분들 뭐 영상을 구해보시든 가공하는 영상을 보시든 뭘 구하시든 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돌아다니는 게 주물 후에 가공하는 풀리를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시중에 가장 많은 풀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주물 풀리보다는 가공 풀리가 더 많아요. 근데 앞서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 여기 측면 부분 이 부분을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면은 주물 풀리라고 한다면 그냥 주물로 끝나도 된다. 주물로 끝나도 된다. 그게 되는 거야. 개념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시중에서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라운드가 돼 있는 부분. 근데 그 풀리들 확인해 보면 요 표면이 가공면이 아니야. 주물돼 있는 그 표면이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공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 그래서
주물 풀리 같은 경우는 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 부분을 굳이 가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산응용 기능사 시험을 볼 때는 KS 규격에 있는 내용만을 바탕으로 하니까 이걸 빼도 된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빼는 거야. 가공 기호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거 빼고 싶어요. 계속 생각하는 거는. 저희 굳이 왜 가공을? 어찌됐든 저기 가공을 하니까 이유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찾아야 돼서 제가 하나 찾은 이유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잖아요. 그렇죠? 전체 폭이. 왜냐면 여기서 원래 거기 규격표에 나와 있는 한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 벗어나면. 그래서 제가 하나 해본 게 뭐냐면 야 그러면 요 19mm일 때 이 주물폭 얘 공차가 이걸 벗어나는 게 아닐까. 일반 공차가.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때 제공받는 공단 그 규격표에는 없으니까 확인 못하는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이거를 일반 공차 설명할 때 한번 올렸을 거예요. 주조품의 치수공차 일반 공차죠. 이게 있어요. 그래서 19mm인데 19mm면 16에서 25 사이. 그리고 우리 KS 규격 주소 작성할 때 뭐예요? 저 주조품의 치수공차에서 그러니까 KSB 0250에서 뭐예요? 다시 하고 CT 11이라고 적죠. 그게 뭐냐면 캐스트 톨러런스 즉 주조품의 치수공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캐스트 톨러런스 등급 얼마? 11을 쓴다. 그러면 11등급이 여기 있겠죠. 세 번째 칸이었으니까 11등급이 요거다. 그러면 얼마다? 3.2다. 19에 3.2.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2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체 두께에 대한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2다. 2보다 크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공차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주물도 가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해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하는 일이 없으니까 굳이 이제 저기를 가공 안 하고 주물로 놔둬도 되는데 이게 캐스트 톨러런스를 주물의 공차를 확인을 해보니 KSQ에서 요구하고 있는 치수 공차보다 커서 저 공차 값을 맞추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구나 라고까지 제가 이해한 게 이제 제 V벨트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네. 그렇게 납득을 했어요. 처음엔 저거 진짜 이해 안 했거든요. 이해 못 했거든요. 시중에 저거 가공 안 한 거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이 부분이 저 공차를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가공이 돼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을 그래도 나는 알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는 가공해야 돼요. 요 알까지는. 저기 가공 안 하면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를 가공하면 이상해지는 게 여기 가공했다가 요 부분부터 이제 가공 안 하면은 뭐냐면 여기 단이 생겨요. 살짝 단이 생기거든요. 가공한 부분하고 주울 표면이 있는 부분하고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 부분은 또 되게 이상해져요. 되게 어색해져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좀 설계가 이상하다. 이게 지구로 쳐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예제를 어차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제가 예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걸 수정하지요? 수정하고 만드셨으면 됐지 왜 수정 안 하고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시나요? 라고 하면은 이거를 제가 수정하고 만들면 이런 상황들 지금 전산응용 기능사 그 시중에 돌고 있는 문제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인지 못 하잖아요. 저는 그걸 한번 인지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전산응용 기능사 그 예제를 보고 학습을 하시는데 그게 맞는 설계인 줄 알고 실무 가서도 그대로 설계를 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V벨트 플리 이거 주물을 이용해서 할 때는 여기 이쪽에 필렛 주지 마세요. 그냥 여기 그냥 직으로 끊으세요. 이게 맞아요. 선생님 여기 날카로우면 안 좋잖아요. 그럼 여기 날카로워도 되고요. 똑같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날카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이게 어차피 이게 회전하는데 거기다 손을 갖다 대면 저게 날카롭든 안 날카롭든 어쨌든 위험해. 그쵸?
자,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핑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주물 원형을 만들 때 저 부분이 좀 애매해요. 애매해서 주물 원형을 만들 때 저는 이 부분을 없다 치고, 없는 셈 치고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 부분을 좀 억지로 좀 만들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기 주물이니까 주물 오차만큼 가고, 그 다음에 RMA라 그랬죠. 가공 여유까지 가고 요렇게 두께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두께에 맞춰서 라운드를 이렇게 큰 반경의 라운드를 주고, 여기는 접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뚝 끊기게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은 무시하고 저는 그냥 이 부분이 없다라고 치고 갈게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없애고요. 그냥 똑같이 직으로 가겠습니다. 직으로. 아마 이 영상은 파트 한 2번에 나눠서 찍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주물 원형 만드는 걸로 한번 갈 것 같고, 그 다음 영상에서 가공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주물 원형 만드는 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할 건데, 똑같이 이것도 섹션 뷰로 만들게요. 여러분들 좀 덜 헷갈리라고. 단면 뷰가 아니라 완전 섹션 뷰로. 단면 형상만 있는, 여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긴 자르진 않을게요. 요건 정리하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 주물 공차. 이제 이 주물 공차를 적용해 주는데, 이게 살 두께라는 게 있거든요. 살 두께. 여기 이제 어쨌든 모든 이제 주물은 이제 저 두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살 두께는 이제 XY축 방향성으로 따졌을 때 상대적으로 얇은 쪽을 살 두께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생성되는 살의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보면 얇은 쪽이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이쪽이 살 두께예요. 살 두께인데, 이게 19mm면 상당히 살 두께 치고는 두꺼운 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 두께로 볼 거냐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실제로 이건 주물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이제 살 두께,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두께를 이루는 이제 그 볼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얇은 쪽을 살 두께라고 하는데, 얘를 살 두께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는 이제 주물 전문가가 평가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주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평가할 수는 없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mm 수준이면 살 두께로 보기에는 너무 두껍다. 제가 봤을 때 저걸 살 두께로 보려면 한 15mm 밑에? 그 정도 돼야지 살 두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살 두께로 본다면 이제 요 부분을 얘기하겠죠. 요 부분은 요 두께, 요 폭은 살 두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살 두께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살 두께는 우리가 아까 캐스트 톨러런스 CT 11등급을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 두께는 여기에다 플러스 1등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얇은 것은 주물도 불확정성을 가지는 게 더 커져요. 너무 얇은 부분은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그 두께가 일정하게 발생되기가 어려워요. 주물에서 너무 얇은 부분은. 그게 대략적으로 이제 10mm 정도 기준을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12mm는 괜찮냐? 그것도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15mm 밑을 이제 얇은 살이라고 보거든요. 얇은 살이라고 봐서, 이제 그런 쪽은 캐스트 톨러런스, 우리가 기존에 쓰는 걸 11등급으로 쓰자라고 했으면 12등급을 써야 돼요. 그거는 케이스 교육에 나와 있어요. 케이스 교육, 요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거니까, 살 두께에 대해서는 1등급 큰 공차를 적용해라.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뭘로 보느냐인데,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19mm는 너무 두꺼우니까 살 두께로 안 볼 거고, 요 내부는 다 주물 표면이에요. 이거는 주물 표면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저기는 그냥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는 그냥 이 형상 도면을 그릴 때 이 형상 그대로 그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차가 발생하는 건 그 오차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주물 공차, 오차가 발생하는 거는.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두께 값을 제어해줘야 되는 건, 그러니까 치수 공차를 제어해줘야 되는 건 여기 두께. 그쵸? 이 두께를 제어해줘야 돼. 그러면 저 두께에 대해서 이제 가공할 때 저 두께가 정확하게 나오게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주물 원형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 가공 전의 원형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이제 여기 19였으니까 아까 19에서 캐스트 톨러런스가 11이면 3.2잖아요. 3.2면 이게 한쪽으로 요 두께 전체에서 한쪽으로 요 3.2에 얼마? 나누기 2. 절반이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왜 튀어나와야 되느냐? 이 3.2라는 게 한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이게 두께 전체에 대한 공차니까 요 두께 전체에 대한 게 3점이니까 요거를 한번 나눠야죠. 요쪽 편측에 1.6. 그렇죠? 요쪽 편측에 1.6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한쪽에 1.6, 1.6씩 편측으로. 요게 양쪽에 대한 게 다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쪽으로 보면은 이게 튀어나갈 게 0.8. 튀어나가는 게 0.8이 튀어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는 게 0.8 튀어나가요. 안쪽으로 이제 수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편측으로 0.8만큼, 요게 0.8만큼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0.8이 더 어떻게 돼요? 튀어나와야 돼요. 튀어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가공 여유가 더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가공 여유가 더 없으면은 얘가 안쪽으로 0.8 딱 들어갔을 때 여기에 딱 맞게 되거든요. 그럼 요면은 가공을 못해요. 딱 맞게, 지금 치수에 딱 맞게 되기 때문에 가공을 더 이상 못해요. 그럼 가공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안 돼. 그렇죠? 자, 그래서 가공 여유를 더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0.8 나와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옵셋 0.8 한번 해줄게요. 0.8 이렇게 된다. 그렇죠? 요만큼 두께가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기에다가 RMA 가공을 붙여야 되는데 요것도 제가 요 케이스 교육 주면서 같이 드렸을 거예요. 요구하는 절삭 여유 RMA 이거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 예전에 그 영상을 여러분들 다시 보셔야지 기억날 텐데 일단 밑에 보면 요런 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재질을 뭘 쓸 거냐, 뭐 주강이냐, 회주철이냐, 뭐 가단주철이냐, 뭐 이거를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요거는 뭘로 선정을 했어요? 회주철로 선정했죠. 그래서 GC 250 로 선정했으니까 얘 쓰면 되죠. 네. 여기 있는 거 쓰는데 여기서도 이제 주조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등급 이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모래형 주조 수성 주입 요걸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F에서 H 사이다. 그러면 이제 쭉 올라와서 치수가 있죠. 19mm였어요. 두께가 19니까 제일 앞일 거고 그 다음에 F에서 H 사이다. 그러면 0.5, 0.5, 0.7이네요. 저 그러면은 F에서 H 사이니까 G 쓸게요. 가운데 있는 거. 이거는 정하는 거예요. 주물 전문가가 자기네 회사의 특성에 맞춰서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등급으로 했더니 좋은 제품이 나오더라. 이거는 노하우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노하우가 없으니까 그냥 가운데 거 쓸게요. FGH니까 저는 0.5.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예요? 옵셋 0.5만큼 더 여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주물 오차를 커버해 주는 거고 얘는 가공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쪽의 두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더 두껍게 주물을 만들어야 돼요. 저렇게 두껍게 안 만들면 자칫하다가는 뭐예요? 원하는 두께가 안 나온다. 아니면 가공 여유가 없어서 가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쪽 면은 따로잖아요. 그러면 이쪽 면 따로 잡느냐? 아니죠. 어차피 여기도 가공할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간다고요. 그리고 이쪽 가공을 제가 측정할 때, 기어홍채를 측정할 때 이면과 이면을 따로 봅니다라고 했지만, 가공을 할 땐 같은 면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가공할 거예요. 단지 측정할 때 측정 기준에 의해서는 이쪽 면만 보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를 볼 필요 없이. 그런 의미니까 이게 쭉 같이 간다. 그래서 전체적인 두께는 이제 이 두께가 같이 간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EX, 자, 여기까지 일단 쭉 연장을 할게요. 쭉 연장을 하고, 반대쪽도 일단 여기까지 쭉 연장을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할 건데, 자, 여기는 뭘로 할까요? 가상선으로 할까요? 수문선으로 할까요? 수문선으로. 아, 그냥 문자로 해서 노란색 선으로 할까? 네. 이게 이제 주물 여유. 여기는 가상선으로 할게요. 가상선. 가상선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제 형상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두께가 반대쪽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반대쪽도 상황이 다르지 않잖아요. 완전 대칭이니까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단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게 EX. 얘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여기는 주물은 요 형태로 갈 거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요 위쪽도. 그리고 이제 요 안쪽에 이제 이 선들을 없앨게요. 얘가 저렇게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얘도 없앨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못따기는 아직 가공을 안 했으니까 지금 주물 원형이니까 당연히 없을 거고, 그렇죠? 일단 요 내부에 구멍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일단 얘를 여기까지 연장을 할게요. 양쪽까지. 지금 있는 구멍을 양쪽까지 연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키움은 아직 가공을 안 했겠죠. 키움도 날려버릴게요. 이것도 가공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위쪽도 똑같이 가는데 이거는 이제 대칭 복사하면 되겠죠. 저 밑에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만 해서 밀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의 주물 원형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좋게 완전 섹션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가공이 완료된 거니까 어차피 여긴 가공을 안 할 거잖아요. 여기를 가공할 거면 얘를 주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얘가 주물인 거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공을 안 하려고 지금 주물로 하는 거거든요. 결국 저 파진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완성형체죠. 완성형체니까 얘는 그냥 요 녹색 형태 그대로 둘게요. 우리 외형선 형태로 그대로 두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두께에 대한 거는 이제 주물 원형을 잡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잡을 게 이제 뭐냐면 직경 쪽인데, 직경을 본다 그러면 간혹가다 그 이제 주물에서 이제 아까 우리 봤던 요 표에서 공짜값을 봐야 되잖아요. 공짜값을 보는데 이게 이때 잘못 볼 수 있는 게, 이거 간혹가다 잘못 보시는 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공짜값을 보시는 거예요. 직경을 가지고 공짜값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돼요. 왜냐면 얘가 가운데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을 거거든요. 이거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은 상태로, 어느 정도 구멍이 뚫린 상태로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두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두께가 있고 여기서 이 두께가 있는데 그건 상관없고 가운데에 가장 두꺼운 쪽이 있거든요.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두께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여기 V홈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전체 두께가 있다. 어차피 이 V홈도 가공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 V자를 완전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공을 하느냐, 그거는 약간 달라져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이 V홈이 가공이 안 돼 있다고 치면 전체 두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이 두께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주물의 모든 오차는 두께에 관련돼 있습니다. 33.7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33.7이면 여기죠. 25에서 40 사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캐스톨로에서 11등급이니까 여기서 11등급에서 오면 3.6. 아까보다 약간 컸죠. 네, 약간 커졌어요. 그리고 등급이 많이 상승하진 않았죠. 약간 커진다. 그러면 일단 얘도 양쪽을 다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도 가공된 상태죠. 가공이 된 상태에 이게. 가공하기 전이니까 이쪽 먼저 생각을 하면 3.6의 절반이 적용이 되겠죠. 1.8. 그렇죠? 그게 1.8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한쪽으로 0.9, 한쪽으로 0.9. 안쪽으로 0.9 들어오는 걸 생각을 해서 반대로 옵셋 0.9가 가야 돼요. 이게 한번 있어야 되고 이게 뭐예요? 주물 오차에 관련된 여유가 한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는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공 여구래. 가공 여유가 들어가야겠죠. RMA.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밑에 표로 가서 저기 자꾸 선택이 되네. 밑에 표로 가서 G로 본다 그랬으니까 치수만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40이 아까 안 넘었죠. 다시 확인해야 되나? 아니. 이쪽에서 확인해야겠네. 네, 40이 안 넘었으니까 똑같네요. 이제 가공연유는 똑같이 주면 되네. 0.5mm. 그렇죠? 그럼 이제 옵셋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M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 똑같이 이게 똑같죠. 근데 똑같이 다를 게 없죠. 그러면 요거는 미러를 하는 게 좋겠죠. 여기 선 지우지 말걸. 선을 지워가지고 미러하기 힘들어졌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미러 넘겨주고 요 반대쪽 가지고 미러 해줄게요. 어차피 반대쪽도 똑같으니까 미러 2점 사이 중간 그래서 여기 요 외형선 사이 그 다음에 여기 외형선 사이 중간을 가지고 미러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똑같이 이제 여기가 0.9에 0.5가 적용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F플랫으로 처리할게요. F. 이제 형상이 이거 멀티로 해야 되는데 가공 주물 오차에 대한 이제 여유는 저만큼이 있고 여기도 똑같이 처리할게요. 똑같이 처리하면 이제 날아가는구나. 플랫으로 하면 안 되겠다. 트림으로 한쪽만 자르고 다시 트림으로 내부를 자르고 자 요렇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것도 반대로 밀어 정리해줘야겠죠. FM 자 마저 정리하면 이렇게 여기도 이제 이렇게 정리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도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은 필요 없어요. 아이고 안 지워지니 저기 뭐가 쳐졌네요. 저기 왜 들어갔지?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저 부분에 대한 이제 설계 여유는 다 줬으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일단은 요거 하나 복사할 겁니다. 복사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결정이 되는 건 주물을 이거를 없이 V홈을 없이
여기서 끝낸다. 여기까지 주물로 만든다. 요것도 지워야겠네. 여기까지 주물로 만든다. 이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내부 구멍은 저기 이제 9.2파이. 네. 이거 속성복사로 붙일게요. (9.2파이) 원래 이제 12파이였죠. 12파이인데 이제 9.2파이로 이제 주물로 저 구멍을, 저거는 이제 주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물로 뚫고 12파이까지 가공을 해주겠죠.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치수는 똑같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물 오차를 그대로 허용해도 되는 부분, 주물 표면 그대로 두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 치수도 원래 제품 도면의 치수하고 똑같아요. 12,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외경은 이제 이렇게 가공이 됐고, 약간 커지게 가공 여유랑 그 다음에 이제 주물 오차 허용 여유 그런 거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께는 위에다 할까요? 이 정도로 이렇게 가공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주물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께는 그대로겠죠. MA라면 그냥 들어가 버리네요. 파이가 들어가 버리네요. 여기 두께는 이제 그대로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뭐 그냥 주물 오차가 다 인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요런 형태로 만든다. 이제 주물 뜰 때 이제 요렇게 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회사는 이 두께. 요 V홈. 얘도 일부 가공을 해놓는, 주물로 일부 형태를 만들어 놓는다. 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두 가지로 나뉘느냐. 이제 이거는 수익성을 따져야 돼요. 수익성을 따져야 되는데, 요렇게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요렇게 해서 V홈을 안 만들어 놓는 개념?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를 다 가공을 하겠다는, 가공량이 많아지거든요. 여기를 100% 다 가공을 하겠다. 100% 다 가공을 하겠다. 그러면 얘는 생산 수량이 적을 수가 있어요. 생산 수량. 이거를 이제 주물에서 여기를 안 파면은 유리한 게 뭐냐면 주물의 금형 단가가 낮아져요. 그렇죠? 주물 어차피 금형이 필요한 거니까 금형 단가가 낮아지게 되는데 그 낮아진 게 그러니까 주물 그 금형의 단가가 가공의 단가보다 비싸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냥 가공을 하겠죠. 저기 그냥 주물에서 저 V홈을 내지 않고. 그렇죠? 근데 그 가공의 단가가 주물 금형의 단가보다 낮으려면 가공하는 횟수, 만약에 이제 이 부품을 몇 개 만들 거냐, 한 10개를 만들 거냐, 100개를 만들 거냐, 1000개를 만들 거냐, 10,000개를 만들 거냐, 동시에 만드는 게. 근데 10,000개를 만들면 가공을 10,000번을 해야 되잖아요. 10,000개를 만들면 1,000개를 만들면 가공을 1,000번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가공 단가라는 건 금형 단가는 금형 한 번 만들면 끝이니까 한 번에서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공 단가는 만드는 횟수에 따라서 계속 누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가공의 누적 단가, 만약에 1,000개를 만들었는데 1,000개를 만든 순간에 누적된 가공 단가가
이 금형 단가보다 코스트가 높아. 비용이 더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V홈을 팝니다. 주물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 V홈을 파서 금형 단계에서 파가지고 살짝만 약간만 가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게 지금 위에 것처럼 아예 안 파가지고 그냥 통짜로 그냥 금형 단가를 낮춰놓고 통짜로 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거의 판단 기준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 생산 수량이 몇 개냐를 따져가지고 그 생산 수량에서 누적된 가공 단가를 따져가지고 그 코스트가 요 금형의 단가보다 높냐 낮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요거 하나만 제가 만약에 요거 하나만 알려줬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봤더니 주물 단계에서 이게 파져 있던데요?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것만 알려드리면 유튜브에서 제가 영상을 봤더니요 이거 하나도 안 파져 있는 밋밋한 거에서 처음부터까지 다 가공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다? 서로 이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 총 생산 수량이 몇 대이며 가공에 의한 단가냐 금형에 의한 단가냐 어느 쪽이 코스트가 더 세냐를 가지고 코스트가 낮은 쪽으로 결정을 한다. 그런 거죠. 어쨌든 이제 요렇게 하나 할 수 있고, 어쨌든 전 가공에 대한 전체적인 시퀀스를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V홈을 판 상태로 간다. 그럼 V홈이 있는 거에 금형도 마찬가지로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요 높이. 여기까지 높이인데, 여기까지 높이는 이게 이제 0.9가 더해진 거니까, 여기서 0.9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0.9 빼나 마나 어차피 이 범위가 같은 데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자, 25.6. 25.6이면 25를 넘었네요. 그럼 40이니까, 이거는 경계에 걸쳤네요. 여기 그때 0.9 줬잖아요. 그럼 0.9를 빼면 24점 몇으로 가네요. 예, 0.9를 빼면은 24.6이니까 7로 가네요. 24.7로 가니까 그러면은 여기네요. 여기 위에 칸으로 가야겠네요. 위에 칸으로 가서 11등급 3.2네요. 그럼 여기는 1.6, 0.8. 여기는 0.9가 아니라 0.8이 들어가네요. 0.1mm 차이. 옵셋 0.8. 얘는 올라가요. 0.8이. 그렇죠? 거기에 가공료요 얼마였어요? 0.5였죠. 옵셋 0.5.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물. 필렛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돼요. 저건 나중에 최종 가공할 때 필렛이 들어가는 거죠. 필렛 정확히 말하면 이게 필렛이 아니라 라운드죠. 라운드는 이제 가공하고 들어가는 거.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애매하잖아요. 여기는 요 가장 두꺼운 쪽의 두께를 보시면 돼요. 두꺼운 쪽 기준으로 해야 여유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차이는 별로 없을 거예요. 요 두께를 보시면 돼요. 8.6. 그러면 어차피 제일 처음일걸요. 8.6이면. 그렇죠. 10까지니까. 8.6이면 어차피 제일 적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께가 얇잖아요. 제가 아까 10mm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뭐로 보는 거냐? 살 두께로 봐야죠. 살 두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뭘 보고 있어요? CT 12를 보고 있었는데 살 두께니까, 얇은 두께니까 여기다가 뭐 플러스 1을 해서 CT 12등급. 캐스톨로로스 12등급을 봐야 돼요. 제가 하는 건 이론적인 베이스예요. 실제 주물 전문가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주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걸 기준으로 하면 4.2잖아요. 4.2면 절반을 나누면 2.1. 편측으로 2.1이 적용이 된다 그러고, 그 2.1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서 적용되니까 2.1을 또 반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1.05. 2.1을 반으로 나누면 1.05. 그러면 이제 옵셋 1.05.
제가 1.05로 이렇게 줬는데, 이제 좀, 그 하나 더 내려가지고 있는 거고, 좀 둘째 자리까지 그렇게, 어차피 주물이 그렇게 정밀하지 않은데, 그러면은 1.05 나오면은 1.1 줘도 돼요. 여유를. 1.1 줘도 더 넓게. 셋, 1.1, 이렇게 줘도 돼요. 대신에 더 적게 주시는 건 안 돼요. 1.05인데, 그럼 1로 주자.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나온 값보다 더 올려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F, M, 그다음에 트림. 이렇게 여기까지 선택하고 쉬프트 누르고 연장, 쉬프트 뗀 다음에 자르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살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뭐 가장 작은 거니까, RMA는 이제 뭐 캐스트 톨러런스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RMA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무조건 0.5가 되겠죠. 등급이 이제 F냐 G냐 뭐 이거지. 우리 G 쓰기를 했으니까는 어차피 제일 처음이 40까지니까 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0.5. 이렇게 가공 여기가 들어가고, F, 트림으로 다 끝낼까요? 그냥 트림 다 선택을 하고 엔터, 쉬프트 누르고 여기 연장, 여기 자르고 여기 다 자르고. 그럼 최종적인 이 주물 형상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하고, 각은 뭐 똑같을 거예요. 네, 각은 똑같을 거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안쪽이 어느 정도 파져 있으니까 가공해야 될 양 자체가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물 단가보다 가공 단가가 더 싸다, 저렴하다. 가공 단가가 더 높다. 주물 단가보다 가공 단가가 더 높다라고 한다면 주물 단계에서, 금형 단계에서 저 부분을 만들어 놓고 가공량을 줄이는 게 맞죠. 그거는 따져봐야 돼. 반대쪽도 그대로 미로를 넘겨야겠죠. 저희가 저렇게 됐다는 건 이제 원형이니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겠죠. 얘네들은 이제 다 지우면 되고, 트림 잘라주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V홈을 가공한 상태로 이제 주물을 만들면 어느 정도 형상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이제 금형을 만들어서 주물로 찍어내면 그 원형은 이렇게 된다. 이제 이걸 가지고 가공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거 하는데 제가 1시간 걸릴 줄 알았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주물 원형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이제 이해하고, 이제 이 만들어진 주물 원형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어떤 순서에 의해서 가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 순서에 의해서 기어공차가 이렇게 정의가 된다 라는 걸 한번 알아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